이번 시간에는 고용보험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은 2003년에 네 번째 사회보험법으로 제정되어서 2005년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보험이 있는데 고용보험의 목적과 정의 이렇게 보시면 고용보험 제1조에 보면 그 목적이 쭉 긴 문장으로 쭉 나와 있는데 그걸 그 분절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거기 보시면은 실업의 예방이라든지 고용 촉진, 또 근로자의 직업 능력의 개발과 향상 또 있고, 또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 실직 근로자의 구직 활동 촉진, 1, 2, 3이나 또는 5, 6번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의 목적에는 4번에 있는 국가의 직업 지도 및 직업 소개 기능 강화도 있고, 또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도 역시 고용보험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용보험을 설명하게 보면은 고용보험에는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정책, 즉 다시 말해서 실업급여, 또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 급여뿐만 아니라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바로 이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우리는 이것을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고용보험을 자꾸 실업보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 소극적인, 다시 말해서 실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 대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정책인 실업급여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인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까지 포함을 시켜서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정책은 주로 이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로 주관을 하고, 그에 비해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관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용보험은 앞에만 말한다면 여기만 말한다면 실업급여죠. 실업보험인데 거기다가 여기까지 포함이 됨으로써 고용보험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정의 있습니다. 정의.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는 종래에는 실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한 것으로 보는 근로자만을 피보험자로 했지만, 오늘날에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도산하다 보니까 새로 이 특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이제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피보험자라고 할 적에 근거법은 소위 보험에 가입을 했거나 가입한 것으로 보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피보험자라고 하는데, 어떤 법에 근거해서 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한 것으로 보느냐라고 할 적에 본법인 고용보험이 아니라 보험료 징수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했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직,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 어떤 고용관계? 법률상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을 이직, 일자리를 옮기는 것을 이직이라고 하지 않고 고용관계가 끝난 것을 이직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실업입니다. 실업이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없는 것을 자꾸 실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할머니도 실업자고, 그리고 어머니도, 전업주부인 어머니도 실업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생산 인구 또는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것은 15세에서 64세까지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데 좀 노인 인구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후순위 몇 살 이하는 것 다 보통 언급하지 않습니다. 보통 15세 이상의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15세 이상의 생산 가능 인구에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나눠봅니다.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것은 근로의 능력과 근로의 의사를 모두 갖춘 자를 경제활동 인구라 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비경제활동 인구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업주부인 젊은 가정주부와 같은 경우에는 젊으니까 근로의 능력은 있으나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려는 근로의 의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는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신림동이나 또는 노량진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 보면은 근로의 능력은 충분히 있으나,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는 근로에 일할 의사가, 노무를 제공하고 돈을 받으려는 이런 근로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제활동 인구에는 크게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취업자는 근로의 능력과 근로의 의사를 가진 자로서 일자리가 있는 자, 실업자는 근로의 능력과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는 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때문에 취업자와 실업자는 모두 바로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는 겁니다. 취업자에는 근로자와 그리고 자영업자로 나눠보는데, 근로자에는 고용계약의 기간을 가지고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 또는 상근근로자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고용계약이 1년 미만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임시근로자라고 합니다. 상근근로자는 보통 우리가 정규직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임시근로자는 비정규직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비해서 고용계약 기간이 한 달 또는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라고 호칭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취업자에는 근로자 말고도 자영업자가 있는데, 자영업자는 크게 둘로 나누어서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노동자로 이렇게 나눠봅니다. 자영업자는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는 사람을 자영업자라고 하는 거고, 무급 가족 노동자 또는 무급 가사 노동자는 가족이나 친족의 사업에 종사하면서 보수를 받지 않고 근로에 종사하면서 주당 18시간 이상 종사하는 자들을 무급 가사노동자, 무급 가족노동자라고 하는데 모두 취업자의 범위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실업자는 근로의 능력과 근로의 의사를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때문에 여기 실업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순히 실업이라고 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실업이라고 하지 않고 단서가 붙어 있지요. 근로의 의사와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에 있는 것을, 일자리가 없는 상태를 실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업의 인정도 곧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 것도 인정받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고 근로의 의사와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갖지 못한 이 실업자지요. 그 상태에서 열심히 일자리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구직 활동을 하는 또는 근로의 의사가 있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실업의 인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실업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의 의사도 있음을,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실업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도 잘 봐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일용근로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고용계약이 한 달 또는 30일 미만인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에서도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됩니다. 피보험자, 그리고 실업, 그리고 실업의 인정, 이런 정도는 적어도 가져가셔야 되고, 그보다는 낫지만 일용근로자의 개념도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험의 관장과 고용보험 사업이 나와 있는데, 자, 보험의 관장은 당연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똑같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을 합니다. 또 그러면 고용보험 사업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서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 있고, 또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 정책으로서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휴가급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급여라고 하지 않고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사업에는 4가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휴견연도를 딴다. 이것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동일한 거죠. 정부의 휴견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고용보험 사업의 국고부담 보험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한번 정책 분석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 고용보험 정책 분석을 해보면, 자, 뒤에 이제 조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할당 적용 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원칙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으로. 당연히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 거죠. 여기에 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모두 가입자로 하되, 그리고 자영업자도 바로 이 가입자의 범위,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무슨 법에 근거해서? 보험료 징수법에 근거하여 이렇게 가입자를 피보험자라고 우리가 정의해서 배웠습니다만, 사업주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영업자도 가입자가 되면 바로 90일에서 180일 사이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여기는 급여라고 하지 않고 사업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고용보험 사업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이미 앞에서 이제 선수학습했습니다만,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합니다. 그다음에 실업급여해서 소정급여일 수만큼, 실업급여에는 그냥 바로 좀 나눠 쓰겠습니다. 구직급여와 그리고 취업촉진수당, 네 가지가 있고, 그리고 자영업자 특례가,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 예외 규정으로 자영업자 특례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구직급여에는 90일에서 240일의 소정급여일 수만큼 제공되는 구직급여 외에도 3개의 연장급여, 그리고 상병급여라고 하는 예외 규정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그리고 이주비라고 하는 이런 4개의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자영업자 특례, 그래서 실업급여를 다 적용하지만 모든 것을 완전히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건 아니고, 소정급여일 수도 좀 기간이 짧죠. 90일에서 180일. 그리고 모든 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개의 연장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중에 조기 재취업수당은 제외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다음에 재원을 뭘로 쓸 것이냐라고 할 적에 당연히 국가지원금과 그리고 보험료 2개의 유형으로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활용을 합니다. 지면상 그만 쓰겠습니다만, 전달체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그에 비해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바로 전달체계의 주된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한번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3번에 국고의 부담 5조 나와 있지요. 국가는 매년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 회계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 내용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국고 부담금, 국가 지원이 있다. 당연히 조세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보험료. 분명히 위에서 고용보험 사업에는 4개가 있고 사회보장성 조세인 사회보험료는 뚜렷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원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적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 사업이 위에서 있는 것처럼 4가지라면 당연히 보험료도 4가지 명목으로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고용보험료 징수는 2가지 명목으로만 징수를 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로 이렇게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할 적에 먼저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준등분담합니다. 노사준등분담하되 사용처는 본래의 목적인 실업급여 비용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비용으로도 같이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는 사업주가 단독 부담한다. 거기다 중요. 그래서 사업주 부담만 이렇게 정리를 했지요. 사업주 부담만. 그래서 사업주가 단독 부담을 꼭 기억해 주시고 본래 목적으로만 쓰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원에 그래서 공공재원으로 운영한다. 조세와 사회보장성 조세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고용보험도 역시 5대 사회보험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위원회라고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보험마다 존재하는 심의위원회는 하나의 공식처럼 중앙행정관서 소속으로 하되 위원장은 차관이 맡습니다. 바로 중앙행정관서 고용노동부 거기 나와 있지요. 그래서 고용보험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둔다. 구성 쭉 가면서 2번에 보시면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된다는 중앙행정관서 소속으로 하되 차관이 위원장이 된다는 공식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적용 범위가 나와 있는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나 원칙은 똑같지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용제휴사업도 있고 적용제휴근로자도 있는데 그 적용제휴근로자 2번에 보시면 65세 이후에 그렇지요?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4장, 5장, 4장은 실업급여, 5장은 육아휴직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말합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65세 이후에 자영업자가 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조항이나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3번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이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은 이것은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이 동일합니다.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이 동일하다. 여러분 앞에 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국고의 부담과 4번에 보험료 나와 있지요.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1번에 보시면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도 본법인 고용보험법이나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인 보험료 징수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시면 하단부에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도 본법인 고용보험법이나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보험료 징수법으로 규정한다는 점. 그런 점에서 바로 이런 보험료 징수 또는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법은 동일하다. 보험료 징수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이제는 고용보험 사업의 강론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다음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거기에 보면은 그냥 사업만 쭉 법률로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주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체라는 거. 거기 옆에다가 고용노동부 장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에 비해서 오른쪽 페이지에 오면 실업급여,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 정책으로 실업급여가 있는데 실업급여의 원칙은 구직급여와 취업 알선. 거기 보면 실업급여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실업급여와 취업 촉진수당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그랬지만 최근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별 예외 규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업급여의 내용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업촉진수당 네 가지 미리 봤지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그리고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강론의 강론,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먼저 구직급여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일정 기간의 가입을 수급 자격의 필수 조건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직 근로자, 실업자가 되었을 때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직급여는 다음과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직일 이전,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준기간인데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실업의 상태여야 된다. 근로의 의사와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걸 바로 우리가 실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직 사유가 수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의 인정을 받을 정도가 돼야 될 것, 뭐 이런 등등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때 피보험 단위기간의 계산은 그 밑에 41조 나와 있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실업의 신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야 됩니다.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해서 밑에서 셋째 줄 출석해서 체크를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업의 인정, 정의에서 본 것처럼 실업 상태에서 열심히 구직 노력을 하고 있었음을, 또는 즉 근로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실업의 인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직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45조를 보면 급여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구직급여와 산재급여와 같은 경우 거기에 보시면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에 평균 임금으로 한다. 그래서 구직급여의 산정기초, 또 산재보험의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은 평균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의 액센트를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이제는 액수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13만 2천원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 등은 일정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넘어선 경우에는 아무리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12만 원 또 올라서 13만 2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어쨌든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그러면 급여는 며칠간 줄 것인가 라는 것이 있는데,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이라고 해서 지급을 하지 않다. 대기간 7일입니다. 대기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부터 법으로 정해진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하는데,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일 당시의 연령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90일에서 240일의 범위로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소정급여일수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서 그거 보면은 피보험 기간과 이직일 현재 연령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소정급여일수를 정하되,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원칙은 이렇게 소정급여일수만큼만 지급해야 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정급여 일수가 끝난 다음 날로부터도 연장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훈련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그리고 특별 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이 예외규정인 연장급여 중에 훈련 연장급여와 개별 연장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체가 되지만 오른쪽 페이지 특별 연장급여의 주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체가 된다는 것을 줄을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 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개별 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특별 연장급여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해서 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국민연금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국민연금에는 가입일수에 대한 추가 산입이 있습니다. 병역 의무 필로 인한 가입일수의 추가 산입, 또 자녀 출산으로 인한 가입일수 추가 산입도 있지만 구직급여 기간 중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희망한 경우에 그 가입을 1년 이내에서 봐주게 되는데 그때 소요되는 비용에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고용보험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수급 자격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분의 25의 범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국민연금법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서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이제 나와야 될 때가 됐는데 이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열심히 구직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은 날에 대해서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데 바로 이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날에 질병이나 부상이나 출산 등으로 인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근로의 의사가 있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구직 노력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결국에 형식적 법치주의에 의해서는 안 줘도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굶어 죽으란 얘기지요. 그래서 형식적 법치에 의해서는 지급할 수가 없으나 실질적 법치를 적용해서 구직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상병급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병급여 제63조 1항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취업촉진수당, 앞에서 배웠었죠?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그리고 이주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 내용까지는 그렇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최근의 경기의 흐름을 반영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가 있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에서 실업금에 대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자영업자에도 모두 적용됨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3개의 연장급여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의 조기 재취업수당 이 네 가지는 자영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종류 거기 보면 37조 실업급여 조용을 규정을 다 따른다. 다만 연장급여와 조기 재취업수당은 제외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직근로자의 구직급여의 조건은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기준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폐업일 이전 2년 중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 이상이었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구직급여 수급 요건 2년 중에 1년이라는 거 봐주시고 소정급여일수는 실직 근로자는 90일에서 240일이지만 자영업자는 90일에서 180일이라는 90일에서 100페이지 넘어가십니다. 90일에서 180일의 범위에서 지급된다는 차별점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육아휴직급여가 나와 있죠.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5장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강론으로 뺐습니다. 육아휴직급여라고 하는 것은 조심할 것, 육아휴직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서 조심할 것은 신청 자격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즉 기준기간인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됩니다. 통산 180일 이상은 육아휴직급여에도 적용하고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도 적용하는데 실직 근로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에 180일인데 여기는 그런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전,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이전 통산 180일.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가 끝난 날 이전 통산 180일인 것이지 일정 기간 범위라는 단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통산 180일이면 육아휴직급여나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교재를 보세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아무런 조건 없이 통산 180일 이상이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시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를 주는데 고용보험급여는 모두 현금급여가 되겠는데 얼마를 주냐면 바로 육아휴직급여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간은 바로 통상임금이란 박스 안에 있죠.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상한선 150만 원, 하한선 7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4개월 차부터는 종래처럼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되 상한선 100만 원, 상한선 120만 원, 하한선 7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급여 현금급여로 하되 처음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 150에서 70만 원 사이로 주도록 하도록 있고 4개월 이후부터는 120만 원에서 70만 원, 상한선 120만 원, 하한선 7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를 보시면 육아휴직이 끝나고 육아휴직급여 현금급여를 받고 난 다음에 그만두는 비도덕적인 일이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제재조항, 기업인 보호를 위해서 제재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박스에 4번에 보시면 육아휴직급여의 75%는 육아휴직급여의 75%는 육아휴직기간 매월 지급을 하되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이 끝난 종료 후지요.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급여는 현금급여로 초기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150만 원에서 70만 원. 4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40%를 원칙으로 하되 120만 원에서 70만 원 지급하되 75%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때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육아휴직이 시작한 날이란 말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육아기, 애를 키우는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역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피보험 단위기간 아무런 조건 없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단축급여를 신청할 적에도 육아휴직이 시작된 날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육아기 근로시간 끝난 날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역시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우리가 모성보호급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산 전후 휴가급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도 역시 여기는 시작한 날이 아니라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통산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증명되면은 출산 전후 휴가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이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또 출산 전후 휴가급여 모두 상하한선 그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5대 사회보험에도 모두 권리구제 절차가 있지요. 고용보험에도 권리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차후에 우리가 다뤄볼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5대 사회보험에서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모두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구제의 절차는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로 되어 있다. 그런데 다른 사회보험은 모두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 있는데 고용보험에는 공단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87조 심사와 재심사 나와 있지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번에 17조에 따른 취득 상실에 대한 확인, 4장 규정에 따른 또 5장 규정에 따른 두 체질 끝에 처분의 이유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유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어떤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하고 거기에 불복할 때는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권리구제 절차는 5대 사회이 모두 동일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입니다. 안날로부터.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보면 심사 청구, 다음에 3번에 재심사 후 상대방이 있는데, 재심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재심사를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할 적에 재심사는 원처분 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근로복지공단을, 거기에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말 써야 되지요. 그래서 재심사의 상대방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기도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방으로 한다는, 바로 거기에다가 중요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재심사 청구는 원처분 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조에 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법률과 관계 마지막에 보면 재심사 청구에 대한 대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보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하지는 못한다는 말을 반대 해석을 통해서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문제의 범위, 그래서 정책론에서 하나, 법제론에서 하나를 예상할 수 있는 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고용보험에 대해서 법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산재보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